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독립기념일로 배정 씨가 휴장인 가운데 오늘 우리 제작진들이 참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항용 위원님께서는 오늘 어떤 인사이트를 준비하셨는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최고의 투자 전략가 사직 소식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 IB S&P 지수 전망 보셨잖아요. JP모건이 4,200포인트의 S&P 500 지수 가장 낮은 수준인데 바로 JP모건을 이끄는 최고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로 꼽히는 마르코 콜라노비 사직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알 수가 없죠. 사실상 보면 왜 본인이 원해서 그만뒀는지. 틀려도 좀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이번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네.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이분이 그 미국에서 반인 반수란 별명에 불릴 정도로 정말 반인 반신 반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반, 신 반,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능력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불리냐면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 뭐 이런 정도로 불릴 정도니까 정말 능력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3년만 보면 형편없는 성적표를 거두었다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최근에 가장 극명하게 시장을 정확히 맞췄던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아시겠지만 코로나 2월, 3월 우리나라도 처음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랬을 때 세상이 다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네. 그때 기억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때 한 보름 만에 35% 정도가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주가는 다 회복했는데 그때 이제 4월, 5월 때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시 반인반신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또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데이비드 코스팅인데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을 보셔야 된다.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윌슨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게 얘기했고 2명 마이클 윌슨과 바로 이분이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문제는 이제 2022년부터 약간씩 틀어졌습니다. 2021년에 주시장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고 역시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도 시장이 엄청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해 주가가 이제 계속 1년 내내 떨어진 것이 2022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명성의 금이 갔고 2023년부터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2년째 시장은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역설적으로 주시장은 2년째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죠. 앞서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그나마 한 3개월 전에 또 자기가 반성문을 쓰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마르코 콜라노비는 계속해서 4,200 유지했고 사실 이번에 월요일 날 이제 알려진 거는 월요일 화요일 날부터 알려졌는데 주말에 또 한번 레포트를 쓰면서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23% 떨어지면서 4,200 갈 수 있다는 경고를 알렸습니다. 다만 JP모건이 지금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JP모건을 이끌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시장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JP모건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주가는 또 사상체육과를 가고 있고 역시 경영 능력의 최고는 역시 제이미 다이먼이다. 작년에 어려웠을 때 미국 경기 어렵고 지방은행이 무너지고 그랬을 때 지방은행의 또 일부 인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냈기 때문에 여하튼 CEO의 입장 그리고 회사의 입장 그리고 이런 투자 전략 입장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JP모건의 투자 전략은 지금까지 보면 2년 동안은 틀렸다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 블룸버그에서부터 이 소식이 터진 건데요. 계기가 어떠냐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발표하고 면도 없는데 그 안에서 내부 이메일이 어찌됐든 오픈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뭐 그동안 잘 지내줘서 고맙다. 난 딴 데 가서도 잘 지내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이들의 얘기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자기가 앞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간다 얘기를 했고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출생은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뉴욕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또 학위는 이론 물리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박사거든요, 이분이요. 근데 여하튼 이분이 메릴린치에도 있었고 예전에 베어스턴스라는 곳에 있었는데 뭐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이 회사가 JP모건에 인수되면서 그때부터 계속하면 17년째, 19년째 지금 JP모건에 있다가 이번에 좀 그만두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가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약세론자가 뭐 그만뒀다 얘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얘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약세론자도 아니고 긍정론자 아니고 자기의 소신껏 얘기하는데 아쉽지만 이번엔 2년 동안 틀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장에서의 그 출발에 그 영향 미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또 JP모건이 어떻게 의견을 바꿀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요?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을 이제 맡아서 할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얘기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뭐 외부에서 인사보다는 내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임무를 좀 대신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자체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더 의견이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눈높이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버코어가 6,000포인트를 여전히 제시하고 있겠고요. 지난주에도 RBC가 또다시 지금 5,700선을 올려놨기 때문에 평균이 지금 미디안 가격 5,500 정도, 5,400? 뭐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전히 거의 유일하게 4,000포인트대, 4,200을 제시하고 있는 JP모건이 좀 바뀔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한 번에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 시장 등락에 대해서 판단은 제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출 때는 뭐 엄청나게 좋아하고 틀리면 엄청나게 시킨지 비판하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심리고 뭐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분도 대단한 사람이고 한때는 엄청 잘 나갔고 앞으로 또 지나고 나면 이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너무 너무 이 사람의 말을 맞고 틀리고 갖고 너무 그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 같고 그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애널리스트, 다양한 투자 전략가의 중간 컨센서스의 방향성을 좀 여러분 유의미하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이나 등락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벤치마크를 꾸준히 추종하는 것이 여전히 맞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최근 20년간의 투자 주체별 그리고 투자 대상별 수익률을 JP모건에서 조사한 것이 되겠는데요. 최근 20년 동안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박스를 2개 쳐놨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초록색 박스가 되겠고요. 오른쪽에서 이제 네 번째가 오렌지색 박스인데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설명드리면 S&P 500을 그냥 꾸준히 추적해서 투자를 하면 S&P 500이 최근 20년 동안에 한 9.5% 정도 연평균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9.5%. 9.5%라면 얼추 7년이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더블 나는 겁니다. 7년 정도 꾸준히 투자를 하면은요. 근데 문제는 미국도 개인 투자가들의 샀다 팔았다 하면 주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종목 선택한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면 불과 3.5% 내외밖에 수익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40% 수준밖에. 그래서 이것도 그나마 미국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방향성을 노리고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소위 4848 전략으로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점도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방송에서 가장 자주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은 지수, 즉 벤치마크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평생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인 ETF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가장 수수료도 저렴하고 가격대도 적당한 거는 SPLG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게 64달러 정도 합니다. S&P 500. 어렵지가 않습니다. 1등부터 500등은 한 번에 사는 것이 바로 SPLG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QQQ도 있고 QQQM도 있는데요. 여튼 QQQ는 나스닥 지수에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1등부터 100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다들 알만한 1등부터 100등 주식을 모아놓은 것이 QQQ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QQQM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자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보여지겠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도 각장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거나 연금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럴 때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을 직접 살 수 없으니까 한국에 상장되는 ETF를 하는 게 상례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국에 상장되는 ETF는 기본적으로 꼬리표가 달려있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있는 게 있겠고요. 하나는 뒤에 가로 있죠. 가로 열고 H라고 써 있는 게 있을 때 H요.
오늘 따로 비를 안 드리죠. H는 환을 해지한다는 겁니다. 환을 해지. 네. 그래서 환을 해지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을 더 벌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지금 원화가 좀 약세고 달러의 강해진 시기에 굳이 H란 것을 하면 달러의 강세에서 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H라는 것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 그래서 비용은 어느 정도냐면 각 국가, 미국과 한국의 금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요즘 한 1.5% 정도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5에서 2%를 그냥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H자는 여러분들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냥 S&P 500은 여러분 자산운용사 다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10개 정도 있는데 TR이라는 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S&P 500도 배당이라는 게 주식 500개 중에서 주식으로 돈을 받잖아요. 배당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분배금이라고 표현을 해서 분기 한 번씩 배당을 나눠주는 게 왕왕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실 텐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TR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네. TR은 토탈 리턴이라 그래서 배당을 여러분한테 나누지 않고 계속 무한대로 재투자를 해줍니다. 재투자. 그래서 그 수익률만 보면 TR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네. 배당을 받겠다 하신 분들은 TR이 없는 걸 하시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수익을 더 원하신다 하시는 분은 TR로 하는 것이 흔히 얘기해서 돈을 놀리게 하지 않는 방법은 TR이다. 그래서 TR은 우리나라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으니까 선택에 따라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 500도 마찬가지, 네.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TR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아니면 H자를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각자 정확히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ETF 이제 이름들 가운데 이제 앞 뒤에 TR이 뭐냐, H가 뭐냐, 이제 그 궁금증을 조금씩 해결하시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르코 콜라노빅의 그 사직 소식 이제 들으면서 마지막 약세론자가 떠났다. 근데 지금까지 뭐 약세론, 강세론이 맞는 게 아니라 그동안 소신 발언을 했는데 네. 자, 코로나 그 팬데믹 때 증시 급등을 전망하면서 한때는 이제 구루로 참 불렸는데 이번에 좀 아쉽습니다. 2년간 이렇게 강세장에서 정반대 전망을 해서 사직 소식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마크더치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가져올 후폭풍입니다. 미국의 TV 대선 토론 이후 판도가 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전략 중에 하나인 이 관세 인상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강조드린 바가 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바이든 대통령이 되건 아니면 제3자가 나와서 어떻게 되건 간에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에 따라서 걱정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에 따른 종목이 어떻고 테마가 어떻고 하는 얘기는 미국도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수도 없이 얘기를 할 거고 아마 들으실 것 같은데요. 미리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나고 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실적의 변수라는 것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또 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제가 되묻고 싶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1기 때 됐을 때 직전에 보면 다 폭망한다 그랬습니다. 폭망. 그리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선물시장에서 마이너스 8%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바로 주가는 올라갔거든요. 그 선거 결과 나온 다음 날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준비해드린 것은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를 보면 앞선 코너에서 말씀드리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왔던 그런 공약집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관세를 또 한 번 엄청 인상한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영향이 어떨 것이냐는 것인데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트럼프 이번에 관세는 전 세계 모든 에서 수입품에 10% 관세하고 네. 중국산에서 오는 건 무조건 60%를 네.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말이 된다 안 된다는 나중 얘기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어찌됐건 미국에서 제조업이 아주 저렴한 거는 다 여기서 수입하는데 물건값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더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관세율은요. 유로 지역 전체에는 GDP의 마이너스 1.0%포인트를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미국도 0.5%포인트 정도 압박이 있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하나는 이 부분은 GDP는 부담이 될 거고 역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텐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1%포인트 상승에 네. 압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박이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는 기준금리가 내려가기보다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예상은
이 분석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되면 무슨 소리냐. 금리를 오히려 기준금리를 5번이나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바로 이 부분이 골드만삭스의 기본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그런 분석일 뿐이고 현실화되는 건 아직 멀었고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미국 주식은 실적의 변수다라는 것만 유지하시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지수 위주 분산 투자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영향이죠. 전망이죠. 그러니까 10% 관세가 붙고 중국산에 60%가 붙는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인플레이션 다져오고 금리 인상 5차례. 근데 이것도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나중의 문제고 그 후폭풍에 대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를 CNBC가 보도했습니다. 바로 UBS가 이런 전략을 냈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가장 저조했던 섹터가 부동산 업종인데 부동산에 이제 매력적인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요? 네, 리츠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에도 리츠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증시 상장된 리츠보다는 시중에서 막 보는 리츠들이 많이 광고 이렇게 많이 보시고 그게 왕왕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리츠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태에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배당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벌어서 90% 무조건 나눠주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보금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새로운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차입을 하거나 주식수를 더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차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높을 때는 리츠가 아주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이거는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올해 여전히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11개 섹터 중에 마이너스가 났고 앞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리츠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UBS가 종목을 한번 뽑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 2개를 굳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로지스입니다. 프로로지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거의 세계 최고의 소위 물류 관련 리츠입니다. 물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큰 대형 창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물류차가 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프로로지스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리얼 이스테이트라는 곳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말씀드리면 생명공학 투자를 하는 회사들의 캠퍼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투자 기관들이 크게 있으니까 그런 걸 위주로 투자하는 곳인데 바로 이들 두 곳은 자기네가 봤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두 종목을 얘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배당 수익률까지 이제 매력도 참고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엔비디아보다 순이익률이 더 높은 회사가 있다고? 얼마나 대단한 회사이고 주가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면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기업이 4개나 있다고요? 네, 전체 매출에서 순이익을 남은 것은 순이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엔비디아가 48.8%입니다. 그래서 S&P 500 기업 중에서 5위로 엄청나게 높은 회사인데 이게 얼마나 계속 지속될지 어떨지는 다들 생각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경쟁이 더 늘어나면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 반면에 이들 회사보다 오래됐고 꾸준하게 이들 회사보다 엄청나게 순이익률이 높았던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 회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BB 프로포터즈라는 곳인데 이거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에 이제 카지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카지노 호텔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리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B라는 곳이 이번에 첫 번째로 순이익률이 69.9%, 100을 매출에서 70%라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CME 그룹입니다. CME 여러분 패드워치 툴 그러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전 세계 최대의 금융 선물 옵션 그런 상품 운영 거래소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카고에 베이스를 갖고 있고 전 세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CME 그룹이 57.9%의 수익률이 되겠고요. 인터넷 도메인 등록 업체는 베리사인도 54.8%.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머니 지갑에 많이들 들어있을 비자 카드의 바로 비자가 52%의 놀라운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이항영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